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총정리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총정리인데요. 총정리이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서 간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즉 총정리만 수업 다 들었어, 나 자신 있어 라고 하시기보다는 기본 개념 듣고 그 다음에 총정리한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조금 더 언급이 자주 되는 부분을 간추린다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졸 검정고시 상반기 하반기 시험이 있고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되는 점수만 어때요? 5점만 넘어도 네, 맞습니다.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그 한 문제 때문에 혹은 두 문제 때문에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좀 더 탄탄하게 공부해서요. 여러분들 아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할 만한 점수 얻으셨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당간당하다 아슬아슬하다라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교재 앞부분 보면 최신 출신 경향 분석이라 그래서요. 가장 최근의 시험이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되는지 그 단락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표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거 그냥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든든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미 다 풀어보셨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총정리 학습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어떤 문제 맞았다 틀렸다 동그라미 땡 60점 넘었나 안 넘었나 70점인가 80점인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있으며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정답은 맞았지만 이 나머지 4번의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개념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된다고요. 문제풀이는 언제나 아니면 왜 아닌지까지 특히나 기출문제는 왜 아닌지 어느 부분을 만약에 고쳤으면 정답일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출문제 안 풀어보셨더라면 지금 잠깐 스탑해놓고 여러분 기본 개념은 공부하셨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만 연필로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 문법 부분인가, 시, 소설, 혹은 그 이외의 어문 구분인가 이런 부분에 체크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좀 지워주시면 한 번 더 풀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뭐 검색하면 시험지 사이트에 나와 있죠. 그 부분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셔도 되니까요. 꼭 1, 2회로 나뉘어져 있는 기출문제 꼭 풀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각설하고 총정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단원 고전 문학 파트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시면요. 고전 문학 파트 물론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놓고 시대별로 놓고 국문학사 개간 시대별로 묶어라 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죠. 다만 어떻게 나오느냐 생각해 보시면 작품을 하나 이렇게 딱 박스 안에 둡니다. 그러면 위 작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혹은 맞지 않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랬을 때 원시종합예술을 향유하지 않았다 라고 살짝 바꿔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위의 작품이 향가라고 했을 때 고대 문학 작품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 향찰로 쓰여졌다. 3번 뭐 현존하는 작품이 있다 없다. 국문학이 성행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별로 구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문학사는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도 우리 역사, 국사를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그 흐름이라고 하시죠.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국문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쪽에 정리하고 갈게요. 고대문학,
갑니다. 고대 문학은 언제부터? 상고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신라시대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통일신라까지를 고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 좀 길어서요. 중세 전기와 중세 후기로 나눕니다. 왜 중세 전 후기로 나눴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 창제 전과 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근대문학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고대문학 다시 가보면 상고에서 통일신라, 즉 처음부터 통일신라이고요. 통일신라 다음이 언제인가요? 넘겨보시면 나오죠. 통일신라 다음부터 중세 전기로 하는데요.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면 중세 후기는요. 조선이 건국됩니다. 훈민정음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는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이다 라고 하는데 이 양난 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아우 무슨 싸움이 이름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신다면 중세 후기 양난이 있었을 때 근대문학이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대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상고시대부터 통일신라입니다. 처음부터 문학이 딱 생겨났어. 이게 바로 문학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기부터가 시작이지 않았을까? 자,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동굴에서 당군한검 있고요. 어때요? 웅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 막 먹고요. 그때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쵸,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아마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천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천의식은 뭐냐? 생각해 보시면 제를 올립니다. 옛날 같을 때 옛날 떠올리시면 이런 제단이 있죠. 신성하다라고 하는 어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준비한 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하늘에 빌 게 있다라면 뭔가 있겠죠. 뭐 비가 오게 내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비가 좀 그치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귀한 사람을 좀 내려보내달라고 하던가 뭔가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있을 때 음식을 제단에 멋지게 쌓아놓고 혹은 귀하고 어때요? 성스럽게 쌓아놓고 제천의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비나이나 비나이다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불렀을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 즉 노래와 춤과 메시지가 합혀져 있는 게 종합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문학의 기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니까 제천의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네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로부터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까지가 발생한 문학을 우리는 고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원시 종합예술을 향유했습니다. 이것이 시가 형태로 변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를 지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지금처럼 멋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때요? 노래 리듬에 맞춰서 흥얼흥얼흥얼거렸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가 형태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것이 이야기가 합혀지면서 서사, 문학, 설화와 신화, 신의 이야기 그리고 서정시로 분화가 됐습니다. 기원은 원시종합예술입니다. 그리고요. 통일신라로 가서 우리는 통일신라까지이니까 통일신라 하면 바로 향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향가는 향찰로 쓰여진 노래, 시,
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를 얘기할 때 노래라고 하고 리듬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향가는요, 향찰로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언어가 딱히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야기를 적을 만한, 남길 만한, 전달할 만한 글자가 없다 보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다 보니까 한자를 수입했습니다. 삼국시대 한문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천의식이라는 박스가 있을 겁니다. 음악, 무용, 시가가 종합된 예술 형식으로 이를 국문학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등이 대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삼국이 있었고요. 이때만 해도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왔고요. 통일신라 때 본격적으로 한자를 수입했습니다. 삼국시대 한문학이 발달했다. 어렵지 않죠?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경생활 초자연적인 절대자에게 의존합니다. 제천의식이다 라는 거죠. 제를 올리는 의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특징입니다. 제의, 제사의식 형식에서 행해어진 집단 가무가 그 연원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하면 뒤에서 집단적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영화에서도 그런 그림이 자주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비전승된다. 입으로 전승되다가 2, 3세기경 한자 한문이 유입되면서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서사문학에서 서정문학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설화, 서사문학의 원류입니다. 고대가요 서정문학의 원형이다. 라는 거. 고구려는 서사문학이, 백제와 신라는 서정문학이 발달했으며 신라에서는 향가,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정형시가 발생합니다. 향가여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가 정읍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뒷부분에서 좀 더 나누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대 서정가요를 집단적으로 불렀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렀느냐에 따라서 나눠놨는데요. 이 또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대에서 신라시대까지였죠.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제 고려로 넘어갑니다. 중세 전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훈민정음 발견되지 혹은 발견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훈민정음 창제되지 않았습니다. 한자 빌려 썼습니다. 고려인들의 생활,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경기체가, 장가, 시조, 가전체 등이 있는데요. 과거제도가 실시되고 중국의 물물들이 수입이 됩니다. 귀족들에 의한 한문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한자라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외웠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글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귀족들에 의한 한문학이 발전이 됐고요. 신라의 향가, 고려의 균여대사의 보현 10원가, 예종의 도의장가 한문학의 위세에 눌려서 고려 초기에 사라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배경은요. 한문학의 융성으로 한문학이 융성됐으면 당연히 국문학은 침체됐겠죠. 무신정권 이후 문인들은 청산의 기이에 어때요? 무신정권 이후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문인들은 산으로 바다로 혹은 그 속으로 즉 정계를 떠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귀의의 현실적인 고뇌를 극복하려 했고 사대부들은 저마다의 슬픔, 망국의 심회와 한을 노래했다. 망국,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도 없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가게
됩니다. 중세 전기이고요. 계속 보면 서사 문학의 전개입니다. 구비전승되다,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을 문자로 기록한 설화 있고요. 폐관 있습니다. 폐관은 무엇이냐? 폐관문학이란 말 아마 언급이 될 건데요. 폐관이라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자, 왕이 저에게 일을 시킵니다. 야, 폐관. 그래서 너 마을에 가서 우리 서민들,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적어와봐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가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좀 이야기로 가다듬어서 좀 예쁘게 완결성을 가지게끔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폐관 문학입니다. 폐관에 의해서 어때요? 다듬어진 글, 폐관 문학, 가전체 문학, 고려시대의 창작이 됐습니다. 구위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문헌의 수록, 일연의 삼국유사 유명하죠. 성현의 용제 총화 있습니다. 삼국유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고려 문학의 특징입니다. 과거제도 시행, 교육기관의 설립, 한문학이 크게 융성됐습니다. 한문학이 업됐으며 국문학은 위축됐겠죠.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귀족문학 경기체가와 귀족문학과 그렇지 못한 평민문학, 고려, 소교로 분립이 됩니다. 그래서 귀족문학을 좀 귀족들의 생활이라던가 귀족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면 경기체가이고요. 일반 평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고려 소교입니다. 설화가 정착되면서 폐관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가전에 이어 조선시대에 발생하는 소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폐관과 가전이 나중에 소설의 기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다듬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설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고려말 시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세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귀족문학과 평민문학의 통합의 진수이고요. 시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는 지금도 쓰여지고요. 평민문학과 귀족문학이 융합된 결정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세 후기로 넘어갑니다. 중세 후기는요. 조선 건국됩니다. 임진왜란까지입니다. 고려시대에 형성된 시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시조가 이어졌으며 경기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경기체가 하면 귀족이다라는 것 떠올리셔야 되겠죠. 경계체가는 가사, 악장으로 발전했고요. 폐관문학 어때요? 이야기 다듬었어요. 가전체 소설은 고전 소설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중요한 훈민정음 나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로 가사와 시조 발달뿐만 아니라 구전되던 고려 소교, 평민사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드디어 적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으니까요. 악장가사 등의 문헌의 수록, 불경, 경서와 두보의 시 등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번역 문학도 드디어 나오기 시작이 되네요. 중세 후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훈민정음입니다. 중세 후기 문학의 특징입니다. 형식면에서는 운문문학입니다. 시조, 악장, 경기체가, 가사 등. 운문문학이라는 것은 지금 떠올리시면 시조 그 느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면에서는 유교적인 이념, 상류사의 생활이 중심이 됩니다. 주로 상류층인 귀족, 양반층이 문학의 향유 계급이었습니다. 설화 문학의 발전과 중국 소설의 영향으로 소설이 발생해 산문문학이 태동되었습니다. 15세기 말엽 당쟁의 격화로 벼슬을 떠난 사람들이 사냐에 묻혀서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됨으로써 자연문학이 발생합니다. 당쟁 격화됐다라는 것은 당끼리
싸웠다는 겁니다. 무관과 문관 싸웠다. 고려시대 말에 이야기했었죠. 그랬을 때 무관들이 힘을 잡으면 문관들은 당연히 자연으로 묻혀 살기를 소망하며 떠났습니다. 자연문학이 발생을 하게 됐네요. 사상적으로 성리학이 발달했습니다. 유교적이며 철학사상이 형상화된 문학 작품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훈민정음에 대해서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요즘에 들어서 이제 말이 조금 왈가왈부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묻는 내용은 거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히 얘기하는데 이런 공적인 시험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다루시기로는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과 성균관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라는 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국문학에서는 훈민정음은 28글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반포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쓰고 연구할 것인지를 그 성균관 학자들하고 함께 논의한 것이지 만들기는 세종대왕이 만드셨다, 창제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전부 이렇게 뭉트려서 함께 창제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겠지만 아마 시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혹은 이 정도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대로 갑니다. 근대에서는 양난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양난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피폐해졌겠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양반 문학에서 서민 문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실사구시의 학풍과 서학의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사구시의 학풍이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대와의 싹이 트게 됩니다. 자, 특징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난 이후 현실에 대한 비판, 평민의식을 구가하는 새로운 내용이 작품 속에 투영되었다, 반영되었다,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몸도 다쳤을 것이고 마음도 다쳤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비판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평민의식 당연히 구가하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현실적, 소극적인 유교 문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실학적 문학으로 가게 됩니다. 운문 중심에서 산문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작품 3편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 궁중문학 작품이라 그래서요. 개축일기는 어느 궁녀가 썼다. 인현왕후 정도 역시 어느 궁녀가 썼습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썼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작가를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개축일기는 후궁 소생 광해군이 왕이 되어 적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모친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사건을 그린 한글 수필이고요. 인현왕후 전요. 자신이 추천한 장희빈에 의해 오히려 모함을 받아 축출되는 비극적 왕비인 인현왕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소설입니다. 인현왕후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드라마에서도 소재거리로 나오고 있죠. 한중록은 해경군 홍씨입니다. 당파 싸움에 제물이 된 사도세자의 비극을 그의 빈 해경군 홍씨가 직접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역시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들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편 대표적 궁중문학 작품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문학과 전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한국 문학의 전통입니다. 인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에서 보자면 서출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홍길동이. 이때만 하더라도 서출에게는 모든 기회가 막혀 있는 그런 좀 닫힌 사회였죠. 서출로 태어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홍길동의 언행 속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가장 유명하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서출로 태어나 모든 입신양명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요. 웃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흥부전에서 흥부의 초년 고생이나 놀부의 몰락 과정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즉 재미있게 웃음을 통해서 묘사했다, 그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국문학엔 담겨져 있습니다. 심청전을 통해서 가종에 대한 절대적 사랑. 물론 여러분들 요즘은 심청전 다시 보기라고 해서 그게 과연 진정한 효일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심청전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가장 근원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청전 하면 아버지의 눈을 띄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렇죠, 자신을 인당수에 바친 그런 효녀 심청의 이야기라고만 우리 생각하자고요.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겨준 불효자이다라는 의견도 요즘 들어 나오기는 하지만, 재해석이 되긴 하지만, 우리 그냥 가장 원래 내려오던 대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심청전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절대적 사랑, 흥부전통에서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외 전통 시조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골개미입니다. 거짓 위선을 폭로할 때마다 나타나는 통쾌하다, 속이 후련하다라는 통쾌한 아름다움, 풍자 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과 풍자 항상 담겨 있는데요. 자, 해학과 풍자 잘 느낄 수 있는 게 판소리죠. 해학은요, 익살스럽게 웃음을 유발시켜 독자를 즐겁게 만드는 수법이고요. 대상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 온정적입니다. 인물이나 사회의 결함, 죄악, 모순, 부조리 등을 비꼬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것, 골개미입니다. 자, 두 번째, 숭고미 있습니다. 숭고미라는 것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건국신화, 시조신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장미입니다.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의지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표현, 예를 들자면 전설, 그 다음에 김시습의 금오시나 김소월의 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아미입니다. 자연의 조화, 질서를 본받는 태도로 대할 때 나타나는 고상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입니다.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 정극인의 상춘곡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자, 오늘은요, 고전문학의 첫 번째 제1절의 운문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요, 고대문학, 중세전기, 중세후기, 근대문학까지 흐름, 국어사 함께 봤습니다. 고대문학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제천의식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문학으로 가면요, 무엇이다? 시조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족문학은 경기체가, 평민문학은 고려 소교, 요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후기로 갑니다. 중세 후기.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래서 평민문학이, 즉 구전되던 것들이 받아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간문학, 가전체 소설은
고전 소설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의 문학은요, 양난에 어때요? 양난에 의해서 시끌시끌했고 복잡복잡했고 아주 어려웠던 시대를 어때요? 경제적인 피폐가 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반에서 서민문학으로 점차 옮겨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징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골개미, 숭고미, 비장미, 우아미. 이 4가지는 너무 딱 4가지니까 그렇죠. 시험에도 나오기 쉽겠죠. 그리고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징 해서 물어보기도 쉽습니다. 이 4가지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엇인지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이 4개의 이름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골개, 숭고, 비장, 우아미. 말이 조금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계속 입으로 읽어가시면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문학 운문편에서 국문학사 개관과 그 다음 한국 문학의 전통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 운문의 여러 갈래 해가지고 총 10가지 갈래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이 10가지 갈래 판소리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강은 고전 운문의 여러 갈래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고전 운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